첫 시간에 우리가 운동생략의 역사를 잠깐 해서 전체적으로 제가 뼈다구를 여러분들한테 만들어서 시대적인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고, 이게 그냥 학문이라는 게, 과학이라는 게 단순하게 그냥 호기심으로 무엇을 어디서 뻥 하고 뛰쳐나오는 게 아니고 사회적 요구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고,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을 과학자들이 그리고 연구자들이 연구를 통해서 진행해 왔다. 그리고 사회에 맞춰서 그 학문의 내용들과 컨텐츠들은 모두 적응한다 또는 진화한다, 변화한다 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는 분명히 기술의 발달도 있죠. 기술의 발달 없이는 불가능한 겁니다. 뭐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당근을 한다, 배민을 한다, 이게 다 스마트폰이라는 특정한 기술이 있어야만 그런 커뮤니티가 만들어지고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그런 서비스라는 게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또 문화가 바뀌고 또 새로운 것을 찾아 나가는 거죠. 과학도 그렇습니다. 단순하게 이게 굉장히 신성하고 대단하고 별개의 세상의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그런 삶의 도구로서 사용이 되죠. 운동 가이드라인도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으면서 느꼈을 겁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나타났지? 누가 만들었지? 왜 만들었지? 그 목적이 뭐지? 라고 했을 때 거기에 따라서 최대한 시대에 맞게, 환경에 맞게 만들어집니다. 그러니 완벽하지 않죠.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투여되고 지금 현재 가질 수 있는 가용한 모든 정보와 기술을 취합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운동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나 그런 권장사항은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에 이제 결론 아닌 요약 플러스 등등등으로 해서 설명을 드렸듯이 앞으로 또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변화해야죠. 변할 겁니다. 변할 수밖에 없고요. 왜? 지금까지 흘러온 게 그렇듯이. 그리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어떤 걸 쓰시겠어요? 했을 때 다시 되돌아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1950년대, 60년대, 70년대 버전으로 갈 필요는 없고요. 최근에 업데이트된 2018년 거, 2011년 거 등등등. 다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것이 업데이트 됐는가 안 됐는가 정도로 파악을 하고 최신의 업데이트인 걸 사용하고 이게 어떻게 변했는지를 파악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적응해서 가시면 되겠죠. 예를 들자면 ACSM은 recommendation이라는 단어를 띄워버렸네. 가이드라인을 쳐버렸네. 무슨 뜻일까요? 이제 명확하게 이렇게 하세요라고 몇 개를 지정해 준 게 아니고 자, 이제는 조금은 당신이 좀 판단하세요 라는 말이죠.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지침이라는 게 이런 쪽으로 해석하고 이해하고 분석하고 여러분들이 사용하세요 라는 거죠. 그러니까 길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하나하나 스텝 바이 스텝 가르쳐 주는 건 아니겠고요. 그리고 엑서사이즈를 쓰느냐 피지컬 액티비티를 쓰느냐도 모두 다 그거는 그것을 만든 사람의 목적에 따라 다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운동을 잘 모르는 보통의 사람들, 내가 누구한테 운동 지도를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은 정부가 얘기하는 또는 국가기관이 얘기하는 또는 공공단체가 얘기하는 피지컬 액티비티를 따라야 할 것이고 또는 내가 조금 운동을 알아 또는 내가 지도자야 또는 내가 지도를 받을 수 있어 하는 사람들은 모두 뭐라고 그럴까 약간은 구체적인 방법을 동원할 수 있죠. 그래서 physical activity, exercise라는 단어가 그렇게 달리 만들어져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인터넷 들어가서 여기는 이렇고 저기는 저런데 이거 어느 게 맞는 거지? 라고 헷갈릴 필요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는 여전히 빈 공간과 옳지 않은 부분이 그러니까 적용이 되지 않은 부분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 정도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장황하게 또 수업을 제가 시작을 하면서 또 제가 이 얘기를 한 이유는 오늘 이야기가 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다음 이야기도 그렇고 그 다음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 우리가 사람한테 직접적으로 적용하는 정보 또는 학문을 이야기함으로써 완벽한 게 지금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까지 왔고 앞으로는 어떻게 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우리가 혹시라도 주위에서 댁에 계신 뭐 어머님, 부모님들 또는 할아버지, 할머니 또는 그 TV에서 얘기하는 사람들, 의사가 나와서 얘기하고 영양사가 나와서 얘기하고 전문가가 나와서 얘기하고 교수가 나와서 얘기하는데 그게 맞나 따라야 될 것인가를 이제 전공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단순하게 따른다가 아니고 저게 맞나 틀리나 정도는 여러분들이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제가 지금 하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여러분들 엑스퍼트를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했죠. 그것처럼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을 엑스퍼트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디 나가서도 여러분들 절대 뒤지지 않습니다. 왜? 저한테 강의를 들었으니까요. 저한테 강의를 들으면 절대 밖에 나가서 깨질 이유가 없습니다. 단, 좀 기억을 잘 하셔야 돼요. 그냥 허투루 들으면 여러분들 의미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바디 매스 인덱스입니다. 잘 아시죠? 신체 질량 지수 많이 들었을 겁니다. 자, 제가 수업을 또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답할 필요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답을 원하지 않으니까요. 여러분들은 신체 질량 지수를 알고 계세요? 속으로 이제 가만있어 지난번에 계산했는데 몇이었지? 뭐 이렇게. 자, 그러면 이렇게 신체 질량 지수가 어려우면 제가 다른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 비만이에요? 과체중이에요? 그럼 또 생각하죠. 지난번에 병원에 갔더니 나보고 과체중이라던데. 예. 제가 보기엔 여기 비만 1도 없고요. 과체중 1도 없어요. 여러분은 그렇게 교육받았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교육받았냐?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자, 그 질문과 함께 제가 이 질문을 또 한번 드릴게요. 여러분, 과체중이나 비만이 여러분들 죽입니까? 또는 여러분들을 건강하지 않게 만들까요?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체지방, 다음 시간에 얘기할 거예요. 제가 아직 안 올렸죠? 네, 다음 시간에 벌써 흘렸네. 네, 다음 시간에 제가 바디 컴포지션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체지방에 대해서. 체중이 위험하다가 과체중과 비만이 위험하다고들 얘기합니다. 일부 저도 동의를 해요. 제가 여기서 일부라는 것은 적용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여지를 제가 열어놓은 거겠죠. 과체중이 사람을 건강하지 않게 하거나 또는 사람을 일찍 죽일 수 있다는 것은 아마 일부 맞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적용될 수 있는 대상이 다를 거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30년 전에 비해서 20년 전에 비해서 10년 전에 비해서 지금 현재는 아마도 과체중이 직접적으로 그것 하나만으로는 사람을 병들게 하거나 일찍 죽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죠. 저는 체중이 좀 많이 나가지만 근육질입니다. 인사람에 비해서. 또는 저는 조금 야리야리한데 몸이 굉장히 체중이 가볍고 저는 지방이 많은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 있죠. 그러니 체중, 다시 말해서 무게만 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 구성되고 있는 성분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사람의 건강은 평가될 수 있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막연하게나마 추측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체중이 사람을 건강하게 하지 않아요. 또는 사람을 일찍 죽입니다. 라고 얘기한 그 역사적 맥락을 한번 쭉 짚어보고요. 최근에는 어떤 경향으로 이해가 되고 있는지를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수업이 끝나고 난 후에 여러분들은 체중이 사람을 건강하지 않게 할 수 있겠구나. 다만 이런 경우 저런 경우 요따위 저따위에는 이것이 꼭 맞아 들어가는 것은 아니겠구나 라고 알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제가 지금부터 한 번씩 내려가 보도록 할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BMI 아세요? 여러분들 비만입니까? 또는 여러분들이 간혹 들었던 정상 체중인가 이상 체중인가 등등이 여러분들한테 정말 어떻게 여태까지 이해됐고 그리고 지금부터는 어떻게 이해될 수 있을지를 제가 그 원류를 찾아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슬라이드는 그냥 단순하게 미국의 비만도 경향을 제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오른쪽 위에 있는 그림이 뭐 정확하게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미국 지도고요. 미국의 50개 주를 주별로 나눠서 각 주마다 어느 정도의 비만도가 있는지를
공식적으로 국가 정부에서 공공단체를 통해 여기서 말씀드리는 미국 질병통제국, 질병통제예방국이죠. 지금은 CDC, Center for Disease Control입니다. 거기서 매년마다 이 도표를 만들어서 그림으로 인포그래픽으로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이게 2024년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담당하고 이 작업을 진행하는 프로그램 하나는 정확하게 말해서 예산이 투여되는 이 사업의 이름이 BRFSS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링크를 걸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미국은 어떤가라고 궁금하시면 링크를 타고 탁 들어가시면 바로 쑥 들어갑니다. 그러면 거기 굉장히 많은 항목이 있고요. 뭐 인종별로도 있고 뭐 남녀별로도 있고 등등등 있죠. 제가 이 오른쪽 위에 보여드린 거는 지금 현재 총 인구 대비 비만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쪽 그림의 오른쪽 여기 작은 레전드를 보게 되면 여기 보기죠. 보기를 보시면 이 비만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색깔별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한 색깔일수록 빨갛게 진한 색깔일수록 비만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노란색 또는 초록색 쪽으로 가게 되면 비만도가 낮다 이렇게 보이는 것이죠. 자, 그런데 제가 아래 따로 보여드리는 게 있었고요. 두 개는 여러분들이 한번 혹시라도 뭐 미국 비만도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제가 보여드리는 것은 미국의 BRFSS는 다시 말해서 미국인의 비만도를 평가하고 도표화시켜서 사회적으로 알려주고 사회에 경각심을 주고 모든 사람들한테 운동하세요. 그리고 칼로리 줄이세요. 적게 먹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사회적으로 캠페인을 하는 용도로 사용했죠. 1985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제가 1986년 1월에 미국 갔습니다. 공부하러. 그러니까 바로 전해부터죠. 그러니까 다시 이 도표는 제 미국 생활과 거의 똑같은 연령대입니다. 어쨌거나 1990, 2000, 2010, 2024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2023이죠. 네, 2024가 아니겠죠. 인데 이 도표를 제가 밑에다 그려놓은 거는 2010년까지의 색깔 배열과 15년인가 16년부터 넘어가면서 이 색깔 배열이 달라져요. 왜냐면 너무 사람들이 비만이 강해서 여기 색깔로는 커버가 안 돼요. 그래서 색깔을 한번 바꿨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 보던 갑자기 색깔이 연해졌네? 라고 놀라지 마세요. 색깔이 연해진 게 아니고 색깔의 범례를 아예 바꿔버린 거죠. 뭐 그럼에도 어쨌거나 뭐 트렌드한 상대적인 비교는 여러분들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손가락 하나로 탁탁탁탁탁탁 타치면 85년부터 86, 87, 88 탁탁탁탁 1년마다 계속 보여요. 그래서 얼만큼 이게 진행이 되는지 금방 볼 수 있죠. 재미있는 현상은 미국은 1985년 조사 이후로 지금까지 한 번도 비만도가 떨어지거나 같은 적이 없습니다. 계속 증가합니다. 왜 그럴까요? 저도 몰라요. 근데 제가 비아냥거리죠. 이렇게 돈 많이 쏟아붓고도 계속 비만인 게 문제가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또는 거꾸로 뭔가가 우리가 잘못 짚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죠. 알았다면 왜 저게 잡히지 않을까요? 뭐 다시 말해서 운동하세요, 덜 드세요, 설탕 덜 드세요, 제조 음식 덜 드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만도가 높아지면 무슨 뜻일까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틀렸거나 사람들이 안 하거나. 그러니 이러한 팔러시는 전혀 맞진 않죠. 자, 뭐 여하튼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의 비만도는 전 세계에서 탑 1, 2, 3위 정도를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멕시코하고 거의 견주죠. 그래서 overweight, 과체중, 그리고 비만, 이제는 뭐 손을 댈지 못할 정도로 2명 중에 1명이 과체중 또는 비만입니다. 심각하죠. 참고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서 과체중 없어 보이는데 비만 하나도 없고요. 그런데 미국은 여기 반은 비만, 반은 여러분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 굉장히 무서운 사회가 됐죠. 자, 제가 이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리고 지금부터 뭐 여태까지 그려왔지만 지금부터 여러분들한테 제시해 드리는 모든 정보나 자료는 불행하게도 미국의 자료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의 자료는 또 제가 이따 소개하겠지만 있습니다. 그러나 그 판단의 기준이나 등등등등은 다 미국 거를 사용하니까 일단 제가 미국 사례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한국을 한번 들여다보자라고 봤습니다. 한국은 꼭 나쁜 의미는 아니고요. 약간 따라쟁이긴 하죠. 미국이 저런 거 하니까 우리나라도 해야죠. 물론 우리는 미국보다 훨씬 비만도가 낮고, 그리고 그 발전의 속도도 느리지만 발전하기 시작한 시발점도 그렇게 빠르진 않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90년대, 2000년대 넘어와서 비만을 본격적으로 걱정하기 시작했으니까요. 실제적으로 이러한 걱정은 정부의 정책에도 반영이 돼서 정부에서는 돈을 예산을 쏟아붓고 우리나라의 비만도를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그 조사가 언제부터 됐는지 모르겠으나 여기 보니까 2010년 정도부터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2000년대 초중반에 우리가 인식을 했다 하더라도요. 우리나라 비만도는 어떨까요? 예, 우리나라도 조금씩은 증가하는 것 같아요. 미국에 비하면 거의 안정적으로 증가한다 그럴까? 이게 뭐 좋은 표현인지 모르겠으나. 그리고 여성의 비만도는 그렇게 커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에. 여성의 비만도는 거의 유지되고요. 그리고 남성의 비만도는 조금씩 더 오르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제가 들어가서 찾아보니까 비만율을 따로 찾아보는 그러한 사이트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에서 하듯이 도별로 어떤 특정한 비만도에 대해서 보고하는 인포그래픽도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시군구 뭐 등등등 해가지고 비만 추이는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신문이나 또는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바라볼 수 있죠. 자, 그럼 우리나라 비만도는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눈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봅시다. 여기 몇이라고 적혀 있나? 한국이 비만이 남자가 46.3%고요. 여자가 26.9%래요. 이상하네. 아까 교수님 얘기할 때 여기 비만 하나도 없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46%나 되지? 그렇게 얘기를 지금 질문할 수 있겠죠. 자, 미국을 한번 볼까요? 잠깐 올라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다시. 미국의 비만도를 보게 되면 전체 다 해서 오베세리 비만 뭐 다 하게 되면 한 40% 이상 되지 않나요? 심지어는 40%, 한 70%까지 되겠네요. 그렇게 따지면. 예. 42% 정도 됩니다. 비만도가요. 그리고 오버웨이트까지 하면 한 30%, 그러니까 과체중과 비만을 모두 포함하면 한 70% 정도가 넘고요. 비만만 봐도 42%입니다. 우리나라 볼까요? 에? 남자가 47%라고? 그럼 미국보다 더 높은 거 아니야? 뭐가 문제지? 사실 우리나라는 비만도를 따질 때 조금 다르게 따져요. 뭐 여러분들이 BMI를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뭐 정상적으로 얘기하는 범위가 있는가 하면 과체중 범위가 있고 비만 범위가 있죠. 근데 우리나라는 재미있게도 보건복지부나 또는 의료계에서는 과체중부터를 비만으로 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수치로 얘기하면 미국은 비만도가 72%가 73%가 되겠고요. 우리나라는 47%가 되겠습니다. 왜? 과체중부터 비만으로 우리는 쳐버렸으니까. 자, 그렇다면 만약에 우리가 과체중으로 채지 않고 미국에서 얘기하는 비만도를 기준으로 비만을 측정하면 우리는 어떤 정도의 위치에 있을까요? 전 세계 꼴찌입니다. 꼴찌라는 게 나쁜 것처럼 들리겠지만 여기선 좋겠죠. 예. 전 세계에서 가장 마른 나라입니다. 이거 분석하는 방법이 굉장히 많을 텐데 지금 현재 이 데이터는 제가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봤거든요. OECD에서 나온 겁니다. 2023년이고 뭐 2023년 데이터라고 해서 각 나라의 데이터가 다 모두 2023년 거는 아니에요. 왜냐면 그 데이터가 수집되는 시간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한 3년, 4년 텀은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옛날 데이터는 2021년 것도 있을 거고, 뭐 가장 최근 거는 2023년 것도 있을 겁니다. 뭐 여하튼 OECD에서 2023년에 자기네들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데이터를 놓고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의 비만도가 되나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OECD 중간이 요 정도 되겠죠. 여기 몇 프로가 되냐면 얘가 한 50%가 조금 여기 있구나. 한 18%, 19% 정도 되는 거예요. 18%라고 적혀 있네요. OECD 기준이. 과체중까지 따지면 뭐 한 50%까지 정도 된다 하고요. 우리나라는 어디 있나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어요. 우리나라 비만도가 몇일까요? 한 5%, 6% 정도 됩니다. 교수님 42% 어디 갔나요? 그거는 과체중부터 카운트하는 거고요. 국제규격에서
오베시티, 다시 말해서 비만을 얘기하면 우리는 지금 한 7, 8%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 선진국 중에서 두 번째로 날씬하다. 두 번째로 날씬한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우리는 매우 낮은 편이다. 이렇게 먼저 얘기를 하고요. 우리가 오베시티를, 다시 말해서 비만을 왜 이렇게 싫어할까요? 왜 이렇게 싫어할까요? 또는 싫어하는 걸 넘어서 왜 두려워하거나 처단해야 될 대상으로 생각할까요? 뭐 지금 이렇게 버든이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비만에 의해서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뭐 누가 뭐래도 첫 번째로는 비만인 사람이 병에 많이 걸린다입니다. 병에 많이 걸린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도 일부는 동의합니다. 네, 병에 많이 걸린다죠. 병에 많이 걸림으로써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든다, 이런 거죠. 뭐 개인적으로 나 병에 들었으니까 뭐 나 나아야 돼, 그래서 병원 가서 나 혼자 지불하는 게 아니고, 뭐 어느 나라든 뭐 경중의 차이는 있지만 특히 우리나라는 의료 체계가 굉장히 좋은데, 그래서 의료비가 들어가죠. 국가가 다 부담하는 겁니다. 사회적 비용이죠. 그것뿐만이 아니죠. 경제적인 부담이 사회적으로 우리가 모두 안고 있고, 어쨌든 한 6부류로 이렇게 OECD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심지어는 비만하면 아이들한테는 아이들 공부도 잘 못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질병에 걸릴 확률도 더 높다. 그리고 경제적 생산 인구도 준다, 등등등 비만이 우리 사회에 주는 악영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비만,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이 봤던 것은 모두 다 BMI, Body Mass Index, 체중에 의해서 평가되는 지표입니다. BMI, Body Mass Index. 체중을 키의 자승으로 나누죠. 뭐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모르지는 않을 거라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알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키의 자승으로 체중을 나눠버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위치를 정하죠. 그래서 18.5, 그래서 25까지는 평균, 보통 뭐 정상이라고 얘기합시다. 다들 정상이라고 얘기하니까 저는 이 단어를 별로 안 좋아하지만 이따 설명드릴게요. 과체중은 25 이상에서 30까지, 비만은 30보다 높을 경우, 이렇게 봅니다. 뭐 여기서 등호, 부등호는 약간 여러분 뭐 제가 정확하게 쓴 게 아니니까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당신은 살찌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고, 저거 살찐 걸 어떻게 알아요? 살찐 것의 기준이 뭐죠? 라고 하면 BMI로 씁시다, 이렇게 되고, 지금 우리는 공공연하게 모든 의료 체계에서는 지금 현재 보건에서는 BMI, 이 단위를 씁니다. 18.5에서 25, 25에서 30, 30 이상 이렇게 되죠. 이 BMI 체계를 일단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두세요. 계속 적어 놓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18.5에서 25, 25 이상, 30 이하, 그리고 30 이상, 이 정도 이해하세요. 여러분들 빨리 계산기로 한번 계산해 보시고요. 네, 여러분 몇이 될지. 제가 봐서는 남학생들은 대충 24에서 27 정도 나옵니다. 딱 보니까 벌써 여러분들. 요즘 저 과체중 아니에요, 여러분? 뭐 이거 하면 과체중이죠. 걱정하지 마세요. 자, 여성분들은 또는 여학생들은 어느 정도 될까요? 제가 봐서는 19에서 23 정도 나옵니다. 잘 나와봤자 25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들 모두 다 정상 안에 들어가 있죠. 자, 그러면 체중이 건강을 해친다라는 이야기가 어디서부터 나왔는지를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한번 제가 처음으로 유튜브를 이용해서 자, 체중이 언제부터 우리에게 그 적대시 되었는지를 잠깐 이 영상을 통해서 제가 보여드렸고요. 이 영상은 제가 여기 오른쪽 위에 제가 쓴 책이죠. 비만 히스테리라는 2010년에 쓴 책이고요. 이때 쓴 책은 뭐 이미 비만이 문제인가? 뭐 이렇게 약간 비판하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물론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주장하고 싶은데 그 얘기를 하려고 200페이지를 쓰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기존에 비만이 문제입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논리를 하나 깔려고 하다 보니까 그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뭐 여하튼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따가도 이야기가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겠지만, 그리고 이 책이 벌써 한 15년, 14년 전에 썼던 이 책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뭐 제가 자랑하려고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이미 2010년 정도 됐을 때 우리 학계 쪽에서는 대충 알고 있었죠. 비만이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라고요. 그리고 저는 뭐 지난 시간 계속적으로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고 얘기했지만, 그때까지 쌓여온 많은 연구들을, 정보들을 수업해서 이렇게 들여다보면 비만이 문제가 아니겠구나 라고 대략적으로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이게 퍼블릭하게 알려지는데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이런 거잖아요. 모르는데 알려주는 건 굉장히 빠르는데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바꿔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비만이 위험한 거야 라고 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알려지기 시작했을 때 아닌데요, 이거 위험하지 않은데요 라고 하면 뭐야, 무슨 소리야, 이게 위험한데,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이런 것들이 꽤 많습니다. 뭐 대표적인 게 콜레스테롤. 여러분 콜레스테롤 무섭다고 생각하시죠? 천만의 말씀.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콜레스테롤은 그렇게 위험한 것이 아니다라고 뭐 위험하죠. 네. 위험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전부터 알았을 때 콜레스테롤 먹으면 안 돼요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비만도 아마 조만간에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여하튼 자, 어디서부터 시작을 했느냐? 제가 역사 얘기를 잠깐 했는데 1800년대 말 1900년대 초 어떤 연구가 많이 진행됐을까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리마인드 하신다면 1800년대 말 1900년대 초에는 산업화가 극대화되어 있었고, 그리고 사람의 육체적 능력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산소의 존재, 그리고 산소가 인간의 움직임에 관여한다는 것, 그리고 그러한 측정 기술, 그리고 인간의 움직임에 대한 능력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산업화 시기에는 최고의 중요한 두 가지가, 하나는 인력이었고요, 노동력. 두 번째는 자원이었습니다. 그러니 자원은 속국에서 또는 식민지에서 또는 계약을 맺은 국가로부터 아주 싼 값에 가져올 수 있는데, 노동력은 유럽이나 미국이나 어차피 자국민을 써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 노동력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의 산업의 목표나 방법은 가장 싼 임금에 가장 최고의 efficiency를 갖는 겁니다. 자, 그때부터 과학은 또는 사회는 어떤 사람들을 찾고 싶어 했을까요? 사실은 우리가 배우는 운동 생리학도 또는 응용 생리학도 그거에 기초하죠. 즉 다시 말해서 인간이 어떤 능력을 가졌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그때부터는 인간 계측이라는 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인간 계측. 물론 다음 주에 설명을 하겠지만 인간의 육체적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는 질문은 그때 하기도 이전에 이미 1800년대 말 1900년대 초에는 인간을 계측하고 어떤 특정한 체형 또는 체구를 가진 사람이 더 노동력이 좋겠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 계측이라는 학문 내지는 그 영역이 1800년대 말이나 1900년대 초부터 스멀스멀 사회적으로 생기게 됐죠. 자, 이때 자본은 자본을 만듭니다. 1800년대 말부터 보험회사라는 게 생겨요. 그때
뭐 우리나라의 보험회사가 뭐 해방 이후에 1950년대나 생겼을까? 뭐 그런데 이미 서양에서는 뭐 1800년대 말부터 생겼죠. 그 중에 하나의 생명보험회사가 있었는데 지금도 있어요. 메트로폴리탄 인슈런스 컴퍼니라고 있죠. 이 회사가 여기서 몇 년이라고 적어놨어요. 1895년에 처음으로 머리를 씁니다. 가만히 있어봐. 생명보험회사에서 제일 좋은 고객이 누굴까요? 예, 돈은 많이 내는데 안 죽는 사람이에요. 안 그렇겠어요? 오늘 가입해가지고 내일 죽으면 이거는 말짱 도루묵이죠. 그러면 생명보험회사에서는 특정한 사람들한테 먼저 죽을 사람이 누굴까라고 판단을 하고 싶겠죠. 근데 그들한테는 이미 고객의 명단과 신상 정보가 있었습니다. 그 신상 정보가 뭐냐면 키와 체중과 나이, 성별 정도였어요. 나머지는 없었습니다. 개인의 무슨 보건의료 정보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럴 때 통계학자와 의사를 불러다가 야, 이거 먼저 죽을 사람들 한번 너희들 선별해라 봐. 그래서 그때는 이제 뭐 계산기는 없어도 최소한 수학 또는 통계는 있었으니까 통계를 냅니다. 수만 명을. 그래서 결론 내린 게 뭐냐면 야, 그렇게 하지 말고 정규 분포 곡선을 만든 다음에 여기서 혹시 너무 살이 찌거나 너무 살이 빠진 사람을 한번 볼까? 왜? 그들이 지금 가진 정보라는 건 키와 체중과 성별과 나이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사람이 죽은 날 정도까지만 알고 있었죠. 그러니 먼저 죽은 사람과 그렇지 안 죽은 사람, 일찍 죽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통계석을 한번 내봐 라고 했고, 그때 내린 결론을 야, 살찐 사람이 먼저 죽는 것 같은데? 그래? 그러면 살찐 사람을 어떻게 구별해 놓지? 그러면 이렇게 하자. 키하고 체중하고 테이블을 X축, Y축으로 만들어 가지고 키와 체중이 많은 사람 쪽, 키와 체중이 큰 사람이 더 일찍 죽는 경향이 있으니 이 사람들을 몰아넣고 이 사람들한테는 프리미엄을 받자. 그래서 부가금을 받습니다. 그게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인간의 물리적인 측정 상태의 몸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사회에서 이용해 먹기 시작한 시초로 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까지 연결이 됩니다. 이 메트로폴리탄 인슈런스 컴퍼니는 라이프 인슈런스 컴퍼니죠. 생명보험 회사니까요. 이 회사는 1895년에 첫 번째 이 웨이트 하이트 테이블이라고 해요. 또는 하이트 웨이트 테이블이라고 합니다. 웨이트 하이트 테이블을 만들어 놓고 일정 기간마다 새로 개정합니다. 한 뭐 20년, 30년 이런 식으로. 그리고 1980년 중반에 마지막 개정판을 내고 더 이상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생각해, 끝났네요 라고 생각했는데 이 웨이트 하이트 테이블이 우리한테 미친 영향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이 웨이트 하이트 테이블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무시했습니다. 이거 뭐지? 이거 누가 써? 이거 맞지도 않아 이랬죠. 그런데 이것을 계속 쓰고 파퓰레이션이 쌓이다 보니까 계속 뭐 커스터머가 많이 생기고 더 클라이언트들이 생기니까 막 만들었죠. 그래서 만들어 놓고 보니까 이게 떼거지가 돼가지고 이렇게 규모가 커지니까 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됐죠. 그리고 1900년대 초중반에 이게 의대 교재의 뒤에 부록에 실리게 됩니다. 그리고 의사들은 이것도 배우는 건가? 라고 생각하고 의사들이 이거를 채용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사람의 체형이, 사람의 몸이, 사람의 무게가 건강과 연관이 있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 연구를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메트로폴리탄 라이프 인슈런스 컴퍼니는 이것을 계속적으로 업버전하면서 계속적으로 그 범위를 아까 영상에서 잠깐 봤지만 그 범위를 조금씩 줄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바깥쪽에 위치한 사람이 훨씬 더 많아졌죠. 바깥쪽에 위치한 사람은 부가금을 내고 가입을 했어야 했죠. 컴퍼니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수익이죠. 과연 그게 그러나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그러면서 이 라이프 인슈런스 컴퍼니는 메트로폴리탄 라이프 인슈런스 컴퍼니는 그 업버전 또는 개정판을 계속 나면서 새로운 방법과 기술들을 하나씩 툭툭 던지고 거기서 새로운 명칭의 단어들을 붙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평균 체중입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 컴퍼니에 가입하고 계신 분들을 우리가 봤더니 평균 체중이 이렇고 평균 체중에서 바깥쪽으로 20% 위쪽으로 있는 사람들은 무거운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일찍 죽을 가능성이 많아서 돈을 더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라고 했죠. 그리고 그때 처음 average weight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뭐 average weight 그렇게 어렵진 않죠. 왜? 어쨌든 집단의 평균 체중이었으니까요. 그 다음에는 단어를 바꿉니다. 정상 체중으로. 그리고 또 바꿉니다. 이상 체중으로. 그리고 또 바꿉니다. 기준 체중으로. 마지막에는 마지막 쓰던 1959년 버전에는 희망 체중이라는 단어를 쓰죠. 1986년인가 5년인가 마지막 1983년인가 마지막 버전을 내면서 그 마지막 버전의 서문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이 하이트 웨이트 테이블을 가지고 프리미엄, 즉 다시 말해서 부가금을 받지 않겠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제시는 하되 이게 지금 적용되기에는 안 되는 것 같다라고 솔직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미 1950년대까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은 체중이 사람을 위험하게 하나라는 두려움을 갖기 시작했고 의사들도 이것을 가르치기 시작했죠.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도 인터넷을 치고 여기서 나온 단어들 희망체중, 이상체중, 기준체중 뭐 등등등등은 다 그때 만들어진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죠. 그리고 이 각 웨이트마다 모두 다 그 타당성을 자기네들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뭐 요거는 제가 뭐 계산식을 보여드릴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첫 번째 계산을 제가 해봤습니다. 평균 체중에 맞는 계산을 해봤어요. 그래서 45세 163cm의 여성이라면 이 사람한테 맞는 평균 체중은 한 63kg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버전이 지나가면서 이상 체중을 제가 한번 계산해 봤더니 이상 체중은 56에서 59kg, 9.9, 60kg가 됐고요. 제가 희망 체중을 계산하니까 51kg에서 57kg가 되더라고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갈수록 더 말라야 합니다. 근데 우리 사회는 점점 더 먹을 게 풍부해졌죠. 그래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찝니다. 무슨 뜻일까요? 찌는 사람은 많은데 기준 체중은 또는 그들이 원하는 체중은 점점 좁아지고 낮아집니다. 어떻게 될까요? 비만 인구는 증가하죠. 컴퍼니는 돈을 많이 법니다. 아직도 뉴욕에 가면 큰 건물에 메트로폴리탄 이렇게 딱 존재하죠. 자, 어쨌거나 얘기를 너무 내가 여기서 길겠는데 또 계속 들어가 볼게요. 어디 갔냐? 내려봐라. 자, 이 하이트 웨이트 테이블 또는 웨이트 하이트 테이블을 딱 보고 나서 여러분들은 느끼시는 게 있을 거예요. 이게 맞나라는 거죠. 당연히 이미 여러분들이 제가 BMI라는 걸 소개하고 나서 그리고 하이트 웨이트를 딱 테이블하고 보여드리고 비만도를 하이트 웨이트로 할 거냐 BMI로 할 거냐 그러면 여러분들 혹시 두 개 초이스 중에서 어떤 걸 초이스할 것 같아요? 사람들의 건강을 평가할 때 딱 봐서는 BMI가 조금 더 어울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뭔가가 나누기도 하고 테이블도 아니고 공식도 있고 자성도 했으니까 뭔가 더 수학적으로 보이죠. 사실 하이트 웨이트 테이블은 약 한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그러나 이 하이트 웨이트 테이블이 석연치 않았는데 할 수 없이 사용했던 것들이었죠. 그러다가 이 하이트 웨이트 테이블은 그 생명력을 다하고 70년대 말 80년대 초에 싹 사그러지고 컴퍼니는 더 이상 사용한다고 하지 않고 그리고 사실은 하이트 웨이트 테이블 보니까 보세요. 인슈런스 컴퍼니의 회원으로 가입할 정도의 사람들이라면 재정적으로 좀 여유가 있는 분이겠죠. 그러니까 다 백인들 데이터예요. 그러니까 흑인이나 히스패닉이나 아니면 에이시안은 하나도 없죠. 거의 없죠. 그리고 관점아 사람의 프레임을 가지고 우리가 건강을 평가할 수 있을까? 그냥 무조건 이거는 키 큰 사람이 불리하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망률만 데이터만 초점 맞추면 비만 관련 질환은 우리가 잘 모르잖아.
이런 겁니다. 아니 크더라도 근육질인 사람이 있고 보통의 사람이라도 지방질이 많으면 우리는 누구를 더 걱정해야 될까? 이런 문제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혀 체성분을 고려하지는 않죠. 단순히 키와 체중만 보니까. 체구성을 보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자, 그러면 하이트웨이트 테이블을 갈아치우고 하이트웨이트 테이블을 버리고 새로운 것으로 갈아타야 했습니다. 사람들은 또 찾죠. 왜? 사회가 요구하니까. 왜? 지난번에 제가 설명드렸지만 1950년대, 60년대, 70년대만 하더라도 미국 어린아이들이 약해졌어요. 체력이 어때요? 찝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비만해지는지를 알아야 되네. 저 뭐로 평가하면 돼? 그랬더니 하이트웨이트 테이블 저거 성인들 거 아닌가? 애들 거 아닌데? 등등등 질문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조금 더 광범위하게 조금 더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라고 생각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드디어 그 유명한 닥터 엔젤 키스가 등장하십니다. 이 슬라이드에서는 오른쪽 아래가 되겠죠. 타임즈입니다. 정확하게 1961년 1월 13일 타임즈입니다. 제가 태어나기 전이에요. 타임즈는 보통의 경우에 연예인, 정치인, 셀럽 등등등 유명한 사람을 실습니다. 보통의 경우에 연구자, 학자, 교수, 의사는 실어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1961년 처음으로 이분의 사진이 그림이 올라가죠. 타임즈의 첫 표지를 장식합니다.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굴까요? 아마 여기 영약 전공하시는 분이 없죠. 혹시 여러분들 대부분 1학년일 텐데 혹시 부전공이나 다전공으로 영양을 전공하시게 되면 이 사람의 이름은 자다가도 알아야 됩니다. 운동생리학에서 A.B. 힐, 무슨 헉슬리, 무슨 뭐 누구누구 이러면 꼭 알아야 되듯이 자다가도 일어나면 알아야 되는 사람이 엔젤 키스입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 어떻게 유명해졌느냐? 여러분들 아이젠하워 대통령 알죠? 1950년대 말 네, 아이젠하워가 심장병으로 쓰러져요. 하르어택으로 죽지는 않고요. 그때 이 닥터 키스가 등장해서 이거는 지방을 너무 많이 먹어서 그래요. 그래서 lipid hypothesis라고 합니다. lipid가 지질이죠. 지질. hypothesis는 가설입니다. 그래서 지질 가설이라는 하나의 아젠다를 던집니다. 지질 가설, lipid hypothesis. 아이젠하워가 대통령이 심장 질환으로 유세 중에 쓰러집니다. 난리 났죠. 물론 미국 대통령이니까 주치의도 있고요. 다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가 문제지? 라고 했을 때 탁 튀어나와서 대통령이 지방을 너무 많이 드시는 것 같아요. 라고 한마디에 미국이 발칵 넘어집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털죠. 지방을 많이 드시면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닥터 키스는 매우 유명한 과학자였습니다. 특히 제가 여기다 적어놨던 1950년 The Biology of Human Starvation이라는 책은 고전입니다. 지금도. 왜냐하면 이 연구는 거의 최초이자 마지막인 인간을 인위적으로 2달간인가 3달간 굶게 해서 여러분들이 혹시 2차 대전이 끝날 때쯤 독일의 아우슈비츠나 또 등등등의 디텐션 캠프 예를 들어서 수용소에서 마지막 철조망 뒤에 사진을 찍으면 갈비뼈가 다 드러난 사람들, 유대인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그렇죠? 그 실험을 미국에서 합니다.
그래서 1950년대 요때만 해도 이제 한국 전쟁이 시작되고 뭐 등등등 2차 대전이 끝나고 요때인데, 냉전이 시작되기 시작하고 미국이 알아야 될 정보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제3국, 다시 말해서 비개발국들이 먹지 못했을 때 인간이 기근에 빠지면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내고, 그리고 마른 사람, 먹지 못한 사람, malnutrition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양실조인 사람을 어떻게 원래의 상태로 복구시키느냐를 총체적으로 4달인가 6개월 동안 연구한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너 여기 실험하면 군대 빼줄게라고 젊은 청년 수십 명을 차출해서 국가가 대대적으로 하루에 한 끼만 주고, 그것도 한 끼도 한 반 정도만 주고 2개월 동안 말립니다. 웃기죠? 지금은 불가능한 실험이에요. 말려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사진 보면 전부 다 뼈가 다 드러날 정도로 완전히 마르죠. 그리고 다시 이들을 먹여서 복구시킵니다. 그리고 복구시키는 과정에서 복구는 어떻게 시켜야 되는가를 체계적으로 연구합니다. 여기서 나온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고 결과들이 지금도 남아있죠. 예를 들어서 얘를 살을 빼고 다시 찌우는데 살 빼기 전보다 다시 복구했을 때 훨씬 더 살찌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뭐 여러분들 지금 잘 아시죠? 요요입니다. 예, 다시 찝니다. 그래서 이 연구는 한 번이자 마지막인 대대적인 정부 지원의 공식적인 연구였고, 그 연구의 대장이 엔젤 키스입니다. 그러니 1946년, 7년, 8년에 이 연구를 진행하고 마지막으로 책을 낸 것이 바로 Biology of Human Starvation. 이분이 죽은 지가 한 10여 년 정도 됐어요. 2001년인가 3년인가 이렇게 돌아갔어요. 제가 그때 그래서 저 책 사야겠다 그래가지고 인터넷 아마존 들어서 이거 사야 되는데 너무 비싸 그래서 못 샀죠. 조금 더 싸질 때까지 기다려봐야지 그랬더니 좀 이따 돌아가시더니 딱 들어가보니까 없어졌어요, 책이. 지금 들어가면 굉장히 비쌀 겁니다. 뭐 여하튼 그래서 지금은 저는 이제 다시 재판본을 구매해서 저는 읽었고요. 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잔인한 실험이죠. 그런데 뭐 사실 40년대 50년대까지만 해도 인간을 대상으로 조금 극단적으로 실험하는 게 당시까지만 해도 약간은 그들 세계에서는 약간 허용이 됐죠.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731 부대네 무슨 뭐 인간 실험이네 이런 것들은 굉장히 뭐 사람을 잔인하게 다루었지만, 뭐 이거는 어느 정도는 세이프 가이드가 있으면서 그렇게 진행을 했죠. 여하튼 그래서 굉장히 유명해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1955년에 아이젠하워가 하트어택으로 넘어졌을 때, 이거는요, 제가 연구해봤잖아요. 예, 젊은 청년들 건강한 사람들 말려도 받고 다시 먹여도 받잖아요. 예, 그런데 그거는 심장이 안 좋은 거는요, 그거는 아마도 지방을 많이 먹어서 열 겁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low fat 건강한 다이어트를 해야 됩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이 사람이 강조하던 것 중에 하나가 콜레스테롤이 제일 위험해요 라고 하죠. 그래서 이 사람 별명이 뭐냐면 콜레스테롤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콜레스테롤은 적이 됐고 2016년인가까지 콜레스테롤은 지속적으로 한 40년 동안 지목의 대상이었죠. 이제 풀려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인터넷 들어가서 콜레스테롤이 지금 위험해요 이렇게 보면 WHO 국제보건기구 등등에서도 2015년인가 2030년에 풀었습니다. 더 이상 콜레스테롤은 많이 먹는다고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심장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조심하셔야 되고요. 뭐 등등등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콜레스테롤의 아버지라고 되어 있고요. 이분이 그렇게 이 영양학 그리고 인간과학에 굉장한 영향을 줬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지금 현재 다 까보니 다 이건 아닌데? 라고 된 거죠. 그러니까 정치적 영향이 컸으니까 아주 학계도 확 휘어잡은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아예 싸그리 일본말로 아도낸 거죠. 아도내고 결국은 우리는 그것을 모두 다 지금 현재 감당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뭐 여하튼 엔젤 키스가
또 머리가 좋아요. 머리가 좋아서 합니다. 그때 이제 웨이트 하이트 테이블을 이렇게 보면서 뭐 다음 시간에도 우리가 바디 컴포지션 얘기하면서 이 얘기 또 할 것 같은데 엔젤 캐스는 이렇게 바라보면서 가면서 이거 웨이트 하이트 테이블 별로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리고 아까도 제가 잠깐 그 슬라이드에서 설명했듯이 아니 키와 체중만으로 사람을 평가할 수 있어요? 생명력을? 말이 안 되죠. 그럼 뭔가가 대체안이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그들 사이에서는 언성이 높았죠. 야, 이거 뭔가 새로운 걸 해야 돼. 근데 이미 사회는 그걸 쓰고 있으니 이걸 갈아치울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엔젤 캐스는 이제 또 당당하게 나섭니다. 야, 하이트웨이트 테이블 개뻥이야. 그거 아니고 내가 보니까 요게 좋은 것 같은데 라고 하나를 딱 제시합니다. 그 제시된 것이 바로 저 위에 올려놓은 쿼텔레이 또는 쿼텔렛입니다. 벨기에 사람이고요. 이 사람은 굉장히 재밌는 사람이에요. 뭐 알겠지만 예전에 뭐 과학을 했다 그러면 이거저거 다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했던 거는 뭐냐면 최소한 뭐 인터넷에 들어가서 보게 되면 이 사람이 했던 어떤 그 영역은 애스트로노머입니다. 천체 과학자이기도 하고 매스매티션입니다. 수학자이기도 하고 스태티스티션 통계학자이기도 하고 소시올로지스트입니다. 사회학자예요.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은 무슨 연구를 했느냐? 숫자를 가지고 사회를 연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관심이 있던 게 뭐냐면 과연 제가 얘기했죠. 1800년대 말 1900년대 초에 사람들이 관심이 있던 건 뭐냐면 과연 정상적인 사람이 뭔가를 찾기 시작합니다. 과연 인간의 표준은 있을까라고 찾습니다. 그때 인종차별이 굉장히 강했죠. 왜냐하면 야, 우리 백인이 흑인보다 나아. 야, 저 노랭이보다 우리가 나아. 이것을 증명하는 것을 학문의 기대였습니다. 그래서 정상인이라는 것, 정상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찾기에 바빴죠. 이 사람은 소시올로지스트입니다. 동시에 크리미널로지스트예요. 무슨 얘기냐면 범죄학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기 쉬워 이런 걸 판별해내는 것을 수학적으로 계산해냈죠. 그러다 보니 이 사람은 정상인이 뭐야, 어떤 것이 외모로 정상일까를 body figure, 몸의 형태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요. 여러 개로 계산해서 가장 정상적이거나 기준되는 사람의 형상을 수학 공식으로 만들어냅니다. 그게 제가 여기 쓸게요. 여기 정했지만 웨이트를 하이트 3숙으로 나누거나 웨이트를 하이트로 나누거나 또는 웨이트를 하이트의 자승으로 나눕니다. 여러 개를 실험해보죠. 정상적인 사람이 뭘까라고. 그리고 자기 이름을 따서 이것을 쿼텔렛 인덱스라고 명명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거는 나중에 그냥 사그러져요.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왜? 정상적인 인간의 키와 체중 이런 걸로 계산으로 하면 아니 이 사람의 사회성하고 이 사람의 육체가 어떻게 같아? 다르지. 그냥 묻혀버린 겁니다. 그 사이에 연도를 보세요. 그 사이에 그래도 사람 외모로 해서 사람 평가하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인슈런스 컴퍼니에 나와서 사람의 외모를 평가하기 시작했고 이것을 생명력하고 연결하기 시작했죠. 자, 근데 웨이트 하이트 테이블이 이제 재미가 없어졌어요. 대체제를 찾아야 됩니다. 이때 엔젤 키스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옛날 문헌을 다 뒤지죠. 좋은 거 없나? 아이템 하나? 예전에 1980년대까지만 해도 미국에 이런 농담이 있었어요. 1950년대, 60년대, 70년대 야, 미국 의사들 야, 너 논문 쓰려면 독일에 가서 아무거나 하나 논문 와서 베껴서 하면 너 학위 받아. 이런 말이 있었어요. 그 정도로 유럽의 1800년대, 1900년대 학문의 수준이 굉장히 높았죠. 특히 뭐 지난번에도 여러분들이 들었지만 대부분의 역사에서의 웬만한 것들은 1800년대 말 1900년대 초에 이미 유럽에서 다 하는 것들입니다. 미국은 나중에 그걸 따라했죠.
이 사람도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콜로라도 출신입니다. 미국에. 그런데 굉장히 똑똑했어요. 집안은 그렇게 유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난한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머리가 굉장히 똑똑해가지고 젊었을 때 영국으로 유학을 갑니다. 옥스포드를 나와요. 옥스포드 굉장히 좋은 학교거든요. 거기서 공부를 하고 한 몇 년 공부했나? 한 4, 5년 공부했나? 그리고 평생 이 사람은 미국에 돌아와서 영국 발음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는데 미국 사람들은 영국 발음하면 한번 쳐다봐요. 예. 제가 대학교 때 부산에 가서 서울말씨 쓰면 다 뒤집어졌습니다. 저도 멋있는 사람이 됐어요. 서울말씨 쓴다고.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1950년대, 40년대 돌아와서 영국 발음을 하니까 아파트먼트 뭐 이러면서 하니까 미국 사람들이 와, 이 사람 대단한 거다. 정치력도 좋았고. 그래서 쫙 쳤다가 쿼탈레 인덱스 요거 괜찮은데? 라고 딱 연구를 해보죠. 그런데 이게 딱 맞아 떨어집니다. 그리고 논문을 냅니다. 그 논문에다가 제가 여기다 뭘 쓰죠? 네, 잠깐. 논문을 냅니다. 1972년에 논문을 내죠. 제목은 Indices of Relative Weight and Obesity. 다시 말해서 상대적 체중과 비만의 지표라고 논문을 냅니다. 그리고 그 논문에 우리가요 5나라를 통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5나라는 건 전 세계 뭐 이렇게 폼 잡는 거예요. 7,424명의 사람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키와 체중과 피하지방, 스킨폴드 있죠. 예, 피하지방 뭐 등등등 이런 걸 다 직접 언더워터 웨잉 뭐 다음 주에 다 설명할 겁니다. 바디 덴시티 다 해가지고 과연 비만도하고 어떤 건강과의 연관이 오비시티와 어떤 그 체격과의 관계가 있는지를 한번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보니까 킬로그램을 미터 스퀘어, 다시 말해서 체중을 신장 자승으로 나누는 BMI가 킬로그램을 미터, 그러니까 신장으로 나누는 것보다 우수하고요. 그 결과에 근거해서 단순성에 따라 킬로그램을 미터 스퀘어로 나누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명칭을 바꿉니다. 쿼탈렛 인덱스 때 자기 걸로 바꿔요. 이름을 Body Mass Index로. 대단한 사람이죠. 또 정치로 딱 탑니다. 갈아탑니다. 머리 좋아요. 요거 얘기하기 전에 제가 잠깐 한 건 더 얘기할게요. 제가 말씀 안 드리고 있는데 Out of cholesterol 얘기했고요. 제가 lipid hypothesis 얘기했고요. 찍어 들어가면 아실 거고요. 네, 이 사람이 얘기한 게 포화지방산, 제일 무서워하죠, 여러분. Saturated fat 그러면 포화지방산 나쁜 거 아니에요? 네, 이 사람이 다 만들었습니다. 제가 보기엔 다 뻥이에요. 네, 이렇게 심혈관 질환과 그리고 병력하기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이 사람이 또 유명해진 게 뭐냐면 Seven Countries Study라고 합니다. 7개국 연구, 요거 사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더 많은 나라를 했는데 자기 데이터에서 아웃라이어로 있는, 그러니까 빠져나가 있는 데이터에서 이렇게 튀는 데이터들이 있거든요. 그 튀는 데이터의 국가를 없애요. 즉 소위 말해서 요즘 말하는 데이터 조작입니다. 그러니까 7개국 나라의 샘플을 가져와서 봐라, 얘네들 식단과 심장 질환의 관계를 내가 얘기해 줄게. 그리고 뭐 이태리, 무슨 뭐 영국, 스페인, 미국 뭐 어디 이렇게 놓고 지방을 더 많이 먹는 나라가 심장 질환이 더 많어라는 결론을 낸 연구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기서 7개국이 아니고 9개국인가 10개국인가 더 많은 나라를 연구했는데 몇 나라는 제해버리죠. 그리고 데이터를 깔끔하게 만들어서 보세요. 지방을 먹으면 큰일 나요. 그리고 그 지방 중에서도 포화지방이 위험한 것 같은데 용?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또 주장하던 게 뭐냐면 메디터레니안 다이어트,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지중해 다이어트를 이 사람이 주장합니다.
마지막에 이 사람은 완전히 미국에서는 거덜났죠. 그리고 은퇴 후에 어디로 갔을까요? 예, 이태리의 올리브 기름 회사의 자문 역할로 또 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생을 거기서 아주 편안하게 대접받고 잘 사시죠. 뭐 여하튼 여기서 세븐 컨트리 스타디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5개국의 나라를 했더니 BMI라는 게 훨씬 더 나은데요? 라고 이렇게 됐죠. 그리고 나서 그러면 BMI를 어떻게 규정할까라고 그때부터 사람들은 또다시 달려듭니다. 뭐 1970년대까지만 해도 이 사람의 위세는 대단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Biology of Human Starvation을 얘기를 했고 이미 뭐 미국에서 정부에서 뭐 돈을 때로 지원을 받으면서 연구를 하고 그의 제자와 추종자들이 굉장히 많았죠. 70년대 정도 됐으면 이 사람이 자기 경력의 최고조에 달해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은 자 지금부터 BMI를 써봅시다 라고 하고 사람들은 우르르 몰려서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정할까요? 라고 했죠. 뭐 예를 들어서 메트로폴리탄 인슈런스 컴퍼니 같은 경우는 모 집단 해가지고 정상 분포 곡선을 그어가지고 그 다음에 상위 20% 탁탁탁탁 잘랐죠. 그리고 이렇게 과체중했죠. 자 그렇다면 BMI는 어떻게 정해졌을까요? 자 여러분 BMI는 어떻게 정해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정말로 비만율이 사람을 죽이는 특정한 수치가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BMI는 어떻게 결정됐을까요? 미국 성인의 BMI를 정상 분포 곡선으로 만듭니다. 즉 다시 말해서 여기 계신 몇 분이야 한 60명, 70명을 전부 다 BMI를 계산해서 그거를 평균이 아니군요. 개인의 BMI를 전부 다 플라팅하게 되면 모이는 데가 있겠죠. 그죠? 여러분들도 대충 뭐 모이는 데가 있고 아웃라이어들이 조금씩 있죠. 통계적으로 여러분도 혹시 통계를 조금 아시면 통계적으로 알겠는데 이게 이제 평균 또는 중위값 정도가 되겠죠. 그리고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아시죠? 표준 편차. 표준 편차는 양쪽으로 플러스 마이너스로 해서 플러스하면 위로 가고 마이너스하면 아래로 빠져내려와요. 그리고 표준 편차 하나는 전체 파퓰레이션의 67%를 잡아먹습니다. 다시 말해서 요거는 67%예요. 두 번째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다시 말해서 표준 편차 곱하기 2 하면 위쪽으로 하나 더 나가죠. 그렇죠? 그리고 아래쪽으로 하나 더 나갑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요거 전체가 모두 다 약 95%를 차지합니다. 그렇죠? 뭐 이거는 수학적으로 원래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뭐 외울 것도 없어요. 예. 자, 그러면 이거 마지막 뒤에 있는 여기는 몇 프로일까요? 2.5%예요. 그럼 여기 나오면 몇 프로일까요? 2.5%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어렵지 않아요. 뭐 수학이라는 게 뭐 어렵습니까? 뭐 약간 뭐 지들이 뭐 인간이 다 만든 건데 어차피 뭐. 자, 그러면 BMI 지금 여기서 제가 눈으로 익혀두라고 했던 18.5에서 25는 어디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가 18.5고요. 여기가 25입니다. 30은 어딜까요? 여기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BMI 25, 18.5, 30은 여기가 넘으면 인간은 아플 거야 라는 게 아니고요. 전체 파퓰레이션을 놓고 그 사람이 병이 있는지 없는지와 아무 상관없이 그냥 표준 편차 하나, 둘로 해서 나눕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여기는 여러분들이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어요. 그냥 정상으로 합시다. 네. 여기는 뭘까요? 과체중입니다. 여기는 뭐예요? 비만입니다. 그러면 이 논리라면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비만 인구는 몇 퍼센트일까요? 답은 2.5%예요. 미국의 비만 인구는 몇이어야 될까요? 2.5%예요. 파푸아뉴기는 몇 프로일까요? 2.5%예요. 이게 맞죠?
자, 그런데 1970년대, 50년대, 60년대 등등등의 시대의 미국 파퓰레이션을 대상으로 정상 분포 곡선을 만들어 놓고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으로 한 번, 두 번 자른 영역을 여기가 30이었네? 그러면 이거 이상으로는 비만으로 하자라고 해서 30이 정해지고 25가 정해집니다. 굉장히 우습죠. 더 재밌는 얘기 해줄게요. 이 그래프는 시간이 지나면 거기 계속 있을까요? 움직일까요? 움직이죠. 계속 위쪽으로 갑니다. 왜? 사람들은 더 많이 먹고 더 찌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미 18.5, 25, 30을 규정해 버렸습니다. 그러니 이 그래프가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우리는 비만 인구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가 되나요? 다시 말해서 30이라는 지점은 BMI 30부터 병이 많아져가 아니고요. 정상 분포 곡선 마지막 2.5%가 30이야. 이걸 비만으로 하자라고 규정해버리고 이 곡선이 여기 머물러 있다는 가정을 했죠. 그런데 불행히도 이 그래프는 이동합니다. 30은 여기 아직도 있고요. 만약에 이게 이동할 때 이동하는 것처럼 비만 인구도 같이 이동했다 그러면 지금 비만의 기준은 모르죠. 35가 될지 37이 될지 같이 안 따라가게 됩니다.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자, 여하튼 BMI는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정상분포 곡선을 통계적으로 그냥 구획해버립니다. 여러분들이 놀라든 안 놀라든과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제가 첫 시간에 얘기 들었던 여러분들 BMI가 어떻게 되세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너무 자포자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또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우리는 찾아내니까요. 자,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나라의 비만 인구가 2.5%네 라고 됐죠. 처음에는. 그런데 5년, 10년 지나니까 사람들은 더 커지고 잘 먹고 찌고 등합니다. 그래프가 조금씩 움직이죠. 30에 고정해 놨으니 비만 인구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지난 약 30년 동안, 근 40년 동안, 1985년이니까 벌써 39년이 됐네요. 39년 동안 미국에 인해 비만도는 계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부터 이제 알아볼 게 있습니다. 과연 그러면 자, 지금부터 이제 한번 찾아보는데 과연 살쪘으면 일찍 죽을까요? 과연 살쪘다면 더 많이 아플까요? 한번 찾아봅시다. 그래서 제가 또 데이터를 한번 가져왔습니다. 예, 맞아요. 대표적으로 이 그래프를 한번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제가 하나의 연구를 띄어 가지고 온 거긴 하지만 이 데이터를 한번 보세요. 이 네모 박스는 아마도 거기에 있는 뭐 사람들이 몰려 있는 정도를 얘기하는 것 같고 이 두 개의 그래프가 있는 것 같고요. 하나는 남자고 하나는 여자인 것 같네요. 위에 게 남자, 아래 게 여자 이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딱 보면 여기가 몇인가요? 16 여기 몇이에요? 혹시 여기 몇입니까? 기준점? 25죠? 예, 25가 어디 있어요? 예, 딱 요거예요. 예. 정상하고 과체중을 나누는 부분 합시다. 이 왼쪽 뭐예요? 안 보여요, 여기. 예, 아니 그게 아니고 왼쪽 그 지표가 뭐예요? death rate? 사망률이에요? 아니면 유병률이에요? 연간 사망률이에요. 예. 그럼 누가 제일 많이 죽느냐는 거예요. 예. 누가 제일 많이 죽을까요? 연간 사망률. 어디에 사람들이 제일 많이 죽을까요? 예, 사람들이 여기서 제일 많이 죽겠죠. 그런데 사망률이 U자 곡선을 하고 있습니다. U자 곡선.
보통의 경우는 우리는 이것을 U-shape 또는 J-shape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보니 BMI가 높아질수록 등등등 여기 있는 지표들은 모두 다 높아집니다. 이것만 보면 그렇네, 정말이네, 살쪘으면 사람들이 더 위험성이 더 높아지네. 또 하나 재밌는 게 있어요. 우리가 항상 놓치는 게 있는데 그 반대급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뭐냐면 저체중은 어떡하지? 이런 겁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는 정상적인 체중이란 게 있는가? 라는 거죠. 이거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최근의 연구인데요. 제가 재밌는 그림을 또 하나 여기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잠깐 요거로 먼저 넘어갈게요. 이 오른쪽 그림을 좀 얘기하고 잠깐 쉬도록 할게요. 우리 오른쪽 그림 한번 보도록 합시다. 보세요. 제가 최대한 제가 링크를 걸어 드리니까 혹시 궁금하시면 여러분 직접적으로 들어가서, 죄송하게도 다 영어라. 근데 요즘은 여러분 영어 잘하잖아. 안 그래? 됐어 그럼. 영어 잘하니까 영어 하고, 아니면 그냥 정말 궁금하시면 약간 해석을 하시더라도 좀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제가 제가 영어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한국말에서 나타나지 못하는 그 언어만의 통일성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제가 가능하면 영어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여하튼 지금부터 벌써 한 10년 전이었어요. 제가 책을 쓰고 나서 이거 너무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보네 라고 생각하는데, 책을 쓰고 나서 한 4년 만에 이 데이터가 딱 나와서 저한테 딱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땡큐 그랬죠. 이 그래프가 굉장히 재밌는 그래프예요. 제가 여기서 매우 많은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게 아니고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도전적인 이야기를 제가 몇 개 던져볼게요. 여러분들이 동의하시든 안 하든. 그러나 매우 많이 여러분들이 동의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그래프는 이제 몇 개가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U-shape 또는 J-shape라고 내가 얘기를 했고요. 이 보시면 이 아래부터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의 아래는 BMI, 세로축은 probability of death입니다. 죽음의 위험성, 죽음의 가능성이고요. 위로 올라갈수록 죽음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거고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BMI가 커지는 겁니다. 자,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눈에 익은 숫자는 분명히 있습니다. 25, 30 이렇게 있죠. 대충 눈으로 딱 보셨을 거예요. 18.5로 여기 나왔습니다. 18.5. 자, 20대를 한번 봅시다. 20대. 글쎄요, 엔간해서 20대가 35가 넘을 줄은 좀 잘 모르겠네요. 아마도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도 여하튼 여러분들이 주위에서 거의 본 적이 없는 BMI 35, 40, 45까지 카운트 한다 하더라도 아마도 제가 지금 생각하기에 20대, 30대, 40대까지는 그리 사망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다시 말씀드려서 BMI에 굉장히 민감하게 사람들이 죽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트렌드 자체는 우리는 인정, 여기까지는. 그리고 여기 중간중간에 보시면 혹시 슬라이드는 여러분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 패드에서는 보이겠죠. 여기 보시면 좀 진하게, 좀 두껍게 정해진 데가 있습니다. 이 두꺼운 데는 뭐냐면 가장 낮은 지점이에요. 가장 낮은 지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20대에서 가장 사망률이 적은 BMI는 아마도 18.5 정도 되는 것 같고요. 30대는 19 정도 되는 것 같고요. 40대는 22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50대는 한 24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등등등입니다. 자, 이 그래프에서 나이별로 트렌드를 한번 보시죠. 어떤 트렌드가 있을까요? 제가 몇 가지만 얘기해 볼게요. 이 낮은 지점이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렇죠? 즉 다시 말씀드리면 나이가 들수록 점점 체중이 BMI가 높을수록 사망률은 떨어집니다. 최소한 이 그래프를 보면. 그리고 재밌게도 60대, 70대는 오히려 25를 넘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25란 과체중으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미 이 그래프는, 제가 이 그래프는 2014년에 처음 봤지만 최소한 제가 책을 쓸 때 2000년대 데이터를 보면 이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다만 이렇게 그림으로 인포그래픽으로 잘 나와 있지는 않은 상태였죠. 또 하나 재밌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과체중을 말고 저체중을 한번 보시죠. 저체중을 보시면 50대가 넘어갈수록 급격하게 오히려 사망률은 더 빠르게 급하게 올라갑니다. 다시 말해서 오른쪽에 있는 날개 그래프의 기울기보다 왼쪽 날개 그래프가 더 진해지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를? 뭐 동의할 수도 있고, 당연히 뭐 그래프는 동의하겠죠, 우리가. 근데 해석하는 문제인데요. 이런 거예요. 20대, 30대, 40대는 체중으로 죽지 않는다. 이 정도 결론이 가능합니다. 60대, 70대 체중으로 죽을 수 있죠. 그런데 오히려 저체중이 더 위험하다. 이런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얘기했던 체중이 위험합니다. 오케이, 인정. 근데 그게 저체중인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중년 이상부터죠. 제가 그래서 농담으로 이런 얘기를 해요. 체중이 빠져서 죽는 게 아니고 죽을 때 되면 체중 빠진답니다. 웃기죠? 맞아요. 혹시 여러분들 주위에 아시는 나이 많으신 분들 돌아가실 때는 몸이 쭉 말라요. 그러니까 죽는 것, 죽었다는 것, 사망했다는 것의 통계를 내는 순간 이 사람의 상태가 어떤가를 보시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만큼 불어서 나 심장병 걸려서 죽는 분도 계시겠죠. 사람들이 죽다 보면 생명력이 다해서 죽다 보면 그게 병이든 아니면 자연사든 점차 자기의 근육량과 지방량은 소진합니다. 나중에 돌아가실 때는 자연사 또는 제 생명으로 돌아가시면 몸이 많이 위축되시죠. 그러니 다시 말씀드리면 체중으로 인간의 사망률이나 질병률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리 쉽지 않다. 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체중이 하나의 평가의 지표는 될 수 있을지언정 체중만으로는 평가될 수 없다는 명확합니다. 물론 우린 옛날부터 알았죠. 다만 그 많은 요인들을 우리는 다 일일이 알고 있지 않았고, 그리고 조금 있다가 쉬었다가 우리 얘기했지만 지금도 계속적으로 사람의 형태를 이용한 사망률과 유병률을 판단하기 위한, 예측하기 위한 과학적 노력들은 지금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모자르고요. 그러나 우리는 그쪽으로 가고 있고, 그래서 그 가는 여정을 잠깐 쉬었다가 우리가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이 오른쪽 그림을 잠깐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제가 뭐 왼쪽 아래에 하나의 그 연구 논문을 제가 보고를 여기 적어 놓긴 했지만, 뭐 특별하게 어떤 기관에서 갑자기 무슨 뭐 연구의 결과가 폭발하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연구라는 게 뭐 10개 중에 5개는 동의하고 3개는 반대하고 2개는 유보하고 뭐 이러는 식입니다. 2000년대 초중반 이미 90년대부터 비만이 사람을 죽여? 그런 것 같지 않은데, 물론 거기는 마이너 목소리였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쌓이는 증거들은 가만히 있어봐, 이게 좀 심각하게 볼 것 같은데, 이게 비만이 사람을 위험하게 하는 건 그런 것 같은데, 아무리 들여다봐도 체중만 가지고 사람의 비만도를 평가하고 체중만 가지고 사람들의 유병률을 예측하고 체중만 가지고 사람들이 일찍 죽을 거라고 말하는 거는 좀 무책임한 거 아닌가? 우리가 좀 더 구체적인 면밀한 검토가 필요치 않아? 그리고 그러한 생각을 가지는 순간 사람들의 연구의 방향은 조금씩은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방식으로 분석이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감정이라는 게 그런 게 있거든요. 미리 자기가 프레임을 딱 짜놓으면 그 프레임에 이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과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80년대, 90년에는 비만이 큰일 나요. 뭐 saturated fat, 뭐 포화지방 문제 있습니다. 콜레스테롤 문제 있어요. 뭐 막 이러다가도 이게 뭔가가 아닌가 배 하는 순간 이게 쭉 트렌드가 바뀌어요. 그래서 2000년대 중후반부터 넘어와서 최근 한 10여 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거 BMI 안 맞는 것 같아 이렇게 갑니다. 좀 비굴하죠. 그런 자기가 한 건 아니니까 여하튼 대표적인 또 하나의 그 보고입니다. 물론 이 논문 자체가 대표적인 한 게 아니고 여기서 또 하나 여러분들이 알아둘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요거는 영양학을 여러분들이 부전공한다면 꼭 이것도 알아둬야 되는 단어입니다. NHANES라고 해요. NHANES, NHANES. 그리고 요거는 National 뭐야 이거?
까먹었다 갑자기. 예, 엔헤인스라고 합니다. 이것도 아까 1985년부터 비만도를 측정한다고 했잖아요. 그것처럼 이 엔헤인스는 한국말로 하면 국민건강영양조사입니다. 물론 국민건강영양조사는 요거의 따라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리지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미국도 1900 뭐 몇십 년 이것도 한 80년대부터 시작했을 거예요. 엔헤인즈도 매년 미국 사람들이 어떻게 먹고 무엇을 먹는지를 조사합니다. 근데 물론 이거는 모두 다 설문지예요. 인터넷 들어가거나 아니면 어디 들어가서 설문지를 체크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죠. 뭐 여러분들이 설문지가 가질 수 있는 파워와 그것의 약점은 대충 감을 잡고 있을 겁니다. 뭐 여하튼 그 내용의 그 데이터의 정확도를 넘어서 미국의 국민건강영양조사는 엔헤인즈라고 합니다. NHANES. 거기 보고를 보게 되면 우리가 BMI 캐테고리입니다. 18, 이건 이제부터는 여러분 머리에 이렇게 집어넣으셔야 돼요. 18.5, 25, 30은 BMI 캐테고리에 의해서 우리가 포인트가 빠졌네. 749만 3,606 아니요, 죄송합니다. 7,493만 6,678명의 미국 성인들을 조사해 봤더니 이 사람들의 건강을 지표를 한번 알아봤더니 misclassified, 잘못 구분하고 있다. 무엇을? Cardiometabolically unhealthy or cardiometabolically healthy. 다시 말해서 심혈관 대사 질환, 심혈관 대사 질환하면 심장 질환도 있고 대사 질환도 있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당뇨병, 이거는 대사 질환이고요. 뭐 비만도 약간 대사 질환이고요. 거기에 비해서 무슨 뭐 스트로크, 그러니까 뇌졸중, 뭐 아니면 뭐 고혈압 등등은 심혈관 질환이죠. 이걸 통합해서 하는 단어를 Cardiometabolic Disease라고 합니다. 또는 Cardiometabolic Syndrome이라고 하죠. 그래서 Cardiometabolic Healthy 또는 Cardiometabolically Unhealthy를 구분하는 것은 미국인 7천만 명을 비교해 봤더니 BMI로는 이것을 캐테고라이즈 하기는 옳지 않다라고 얘기하죠. 물론 요거 하나 연구뿐만 아니라 방금 전 슬라이드에서 여러분 보셨듯이 여전히 BMI가 사망률과 어떤 관계가 있다는 것까지는 동의. 그러나 굳이 우리가 25와 30을 기준으로 건강과 비건강을 구분하는 것은 옳지 않은 듯하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는 최근에 더 많이 번져 나오기 시작하죠. 자, 그러면 이것을 누가 센싱했느냐? 이미 사람들은 센싱했습니다. 물론 이게 다수냐 소수냐의 문제죠. 80년대 90년대 소수가, 그리고 그들은 모두 다 이제 은퇴했고 그들의 제자나 또는 전혀 반대하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는 이거 다시 봐야겠는데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약간 거꾸로 슬라이드를 하나 올라가세요. 자, 그러면 이게 뭐가 문제냐 하는 겁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체중만 가지고 사람을 건강을 평가할 수 있을까? 사람들은 그렇다고 얘기하지만 그건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 근데 그러한 질문은 100년부터 있었고요. 50년 전에도 있었고 30년 전에도 있고 지금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체할 게 없었죠. BMI, 처음에 weight height table, 그 다음에 BMI, 그 다음에 어디로 가지? 이건 잘 안 맞는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학자들은, 그리고 공공보건, 그리고 의료, 그리고 정부의 정책 관계자들은 또 새로운 것을 모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가이드라인도 봤잖아요. 꼬실래니 단어를 바꿔버리는 등등등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럼 뭐가 문제지? 이거에 보면 볼수록 BMI도 아니고 체중도 아니고 몸의 구성 성분이 어떤 비율로 있는 건지가 더 중요한 것 같지 않아? 라고 이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물론 1950년대, 40년대, 60년대, 70년대도 체지방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은 있었고 고안이 되어 있었고, 다음 시간에 우리가 얘기하겠지만 체지방을 측정하는 방법으로서 80년대, 90년대 일일이 사람의 체지방을 측정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니 할 수 없이 BMI를 썼죠.
자, 그런데 이제 2000년대가 넘어서면서 조금씩 이 체 구성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보편화됩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인바디예요. 예, 특정 상품을 내가 여기 얘기하면 안 되는데 가끔 얘기합니다. 인바디가 등장하면 그냥 아무 데나 가서도 딱 30초만 재면 나옵니다. 잠깐만, 우리 BMI 이제 안 써도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또 연구는 계속됩니다. 어차피 굉장히 간단한 방식, 웬만한 사람은 자기 체중하고 키 알아요. 그러니 계산하세요. 계산하기가 귀찮을지만 인바디보다 훨씬 편합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BMI를 쓸 수밖에 없었고 공중보건에서는 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유사하게 체격, 체구, 체형만 측정해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속속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거는 최근에 나온 게 아니고 예전에도 있었는데 사람들은 계속 그것을 연구를 통해서 건강과의 관계를 결부시키고 실질적으로는 그렇네 라고 결과를 도출해내게 됩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허리둘레입니다. 또는 허리와 엉덩이 둘레 비율,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이것도 다음 시간에 얘기할 때는 단점이 있고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보편적으로 누구한테나 쉽게 아무 때나 적용해서 계산 가능해서 바로 측정 평가될 수 있는 게 뭘까 했을 때는 BMI, 근데 저거 하나만으로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또 딴 거 없나? 라고 생각한 게 그때부터 허리 둘레가 나오고 허리 엉덩이 둘레 비율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BMI는 바디 컴포지션을, 즉 신체 구성을, 즉 몸에 있는 비계덩어리만의 비율을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여전히 편하니까 우리가 썼고, 더 딜레마는 우리가 몇십 년 전부터 써오던 거예요. 모든 통계 수치가 여기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새로운 기준이 나온다는 것은 그것을 버리거나 그것을 대용해야 되는데, 만약에 다른 대체물이 생기면 잘못하면 저 데이터들, 여태까지 쌓아왔던 데이터가 한꺼번에 날아갈 위기도 있죠. 그래서 이 BMI는 우리가 측정을 안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직접적으로 이것이 아니다라고 판단됐을 때 우리는 새로운 방법들을 도입하고 드디어 우리는 Waist Hip Ratio, WHR이라고 합니다. Waist Hip Ratio, 허리와 엉덩이의 둘레의 비율, 이렇게 쓰죠. 뭐 등등등. 이 왼쪽 아래를 보시면 이제는 굉장히 많은 지표들로 사람의 건강을 예측하려고 합니다. 썼지만 BMI, WHR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WHR 뭔지도 모르겠어요. 심지어는 계산 방법도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아직도 보편적이진 않지만 최소한 BMI만큼 최소한 여러분들이 건강검진을 가시면 허리 둘레나 엉덩이 둘레를 꼭 재게 됩니다. 그것은 BMI만으로 할 수 없는 건강 예측 지표로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이 오른쪽 그림은 제가 아까 지금은 지웠는데 이 오른쪽에 그렸던 그 그림을 이야기해주고 있고요. 다시 말씀드려서 밑에 신체 질량 지수는 고정되어 있는데 아마도 40년 전에는 A 그래프였다면 이제는 B 그래프로 쭉 이동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저건 점점 이동할 거예요. 그러니 아마도 지금의 과체중이 아마도 10년, 20년 후에는 보편적인 평균 체중이 될 수도 있고 거기가 가장 사망률이 낮은 지점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흘러왔다는 것을 인식하라는 얘기고요. 이것이 계속 흘러간다는 말이에요.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왜? 어차피 이거는 예를 들어서 탄소는 헤모글로빈이 운반해, 이거는 팩트거든요. 이건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러나 통계와 사람의 그 변화는 이거는 고정된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고정되지 않은 대상을 이용해서 과학을 한다는 건 매우 어려운 일이기도 하죠.
자, 또 하나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BMI가 뭐가 문제야라고 했을 때, 뭐 제가 여기다 다 소개를 드릴 수는 없고, 물론 여전히 BMI를 서포팅하는 그런 결과들도 많고요. 그러나 말씀드렸지만 상대적으로 BMI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연구가 굉장히 많아지고요. 이 밑에는 BMI 캐테고리입니다. X는 hazard ratio라고 해서요. 그런 mortality입니다. 사망률, 그러니까 HR이라고 그래요. 보통 혹시 앞으로도 몇 개 더 보이겠지만 HR 이렇게 적혀 있는 거는 뭐 생리학에서 HR이 한 2개 정도 있는데 생리학에서는 심박수를 heart rate라고 하기도 하고요. 근데 에피데미올로지에서는 그러니까 병력학에서는 HR을 hazard 위험 ratio라고 합니다. 위험 비율 이렇게 해서요. 그래서 1 하면 가장 위험한 거, 그냥 바로 위험한 거, 그리고 1보다 아래로 되는, 아닌가? hazard ratio. 예. 뭐 1을 기준으로 볼 수도 있겠죠. 여기서 뭐 1을 기준으로 보네요. 예. 했을 때 그 위험도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게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모든 피험자를 봤더니 가장 낮은 지역이 뭐 25, 26, 27이에요. 예, 이미 올라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한 20년 전 데이터만 보더라도 가장 낮은 점은 보통 25, 24였거든요. 근데 지금 모든 파퓰레이션 웬만한 나라 그리고 개발이 모두 어느 정도 된 그 좀 선진국이라고 하는 데들은 거의 다 이 가장 낮은 지점이 25, 26, 27로 내려와 있습니다. 물론 저는 뭐 제 책에 그렇게 써놨죠. 움직인다, 조금 있으면 다 찐다 그랬더니 사람들 별로 안 믿더라고요. 사람들 뭐 하고 있는지 몰라. 예. 자, 여기서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걸 한번 보여줄게요. 이 빨간색을 한번 보십시오. 난스모커입니다. 스모킹을 안 하는 사람이에요. 비흡연자예요. 비흡연자를 봤더니 살찌고 흡연을 하면 죽는 일이 좀 높아져요. 그렇죠? 근데 아래쪽을 보세요. 아래쪽은 마른 사람이 더 오래 사는 것 같은데요. 웃기죠? 원래 이런 게 통계라는 겁니다. 자, 뭐 이거는 미국의 성인 1999년부터 2018년까지 이루어진 거고요. 여기 이제 컨클루전 한번 볼게요. BMI may not necessarily increase mortality independently of other risk factors of adults, especially older adults with overweight BMI. 그러니까 노인들의 경우에는 BMI가 독립적으로 위험 요인으로서 사망률을 높이는 것 같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BMI는 노인들한테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거꾸로 얘기하면 살찐 게 더 잘 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속속 이제 드러나기 시작해요. 이미 학계에서는 잘 알려진 사실이고요. 자, 그리고 BMI, 그리고 이제 지금 약간 그 토픽을 달리해서 그러면 가끔 이런 얘기하죠. 병원에 가면 살이 많이 찌셨네. 살 좀 빼시고요. 혈압이 약간 있으시네. 짠 거 덜 드시고 운동하시고 그 얘기 많이 듣죠. 살 빼면 건강해지느냐요. 살 빼라고 하잖아요. 살 빼는 게 건강해요. 뭐 이러죠. 과연 그럴까요? 자, 살이 쪄 있는 것 또는 체중이 많이 나갔다는 것 자체가 유병률을 높이고 사망률을 높일까요? 라는 질문을 했을 땐 이제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약간의 조금 예전보다는 조금 결론을 이제 운신의 폭을 조금 넓힌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질문은 만약에 살이 덜 찐 사람이 살찐 사람보다 유병률이나 사망률에 더 그러니까 더 덜 위험하다면 살찐 사람이 살을 빼면 그 위험성의 감소를 얻을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입니다. 흔히들 얘기하면 살 빼야 건강하다 이 말이죠. 그럴까요? 아마도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왼쪽에 있는 것은 이 연구를 설명하는 내용들이고 제가 일일이 다 한국말로 번역은 하지는 않지만 뭐 이 그래프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 빨간 선은 비교 그룹이고요. 이 파란 선은 실험 그룹입니다. 실험 그룹은 약 1년 동안 체중을 빼게 했고요.
그리고 실험 그룹은 빼게 했고, 그러면 비교 그룹은 뭔가요? 안 빼게 한 거예요. 그냥 당신 알아서 하세요. 뭐. 또는 전통적인 그냥 편안하게 체중 조절하세요라고 하고, 실험군은 적극적으로 살을 빼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한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의 사망률을 봤습니다. 이 연구 결과에서 두 가지를 우리한테 이야기해 주는데요. 하나는 살을 그냥 살 빼세요라고 냅둔 거, 살을 적극적으로 빼도록 유도한 거를 보면, 물론 살을 빼세요라고 얘기한 팀은 뭐 시간이 이건 1년, 10년입니다. 굉장히 많은 기간이죠. 오랫동안 이제 팔로우업 하면서 이런 거 돈이 굉장히 많이 든 뭐 수백억 듭니다. 이거 수십억 수백억 듭니다. 예. 쭉 떨어져요. 조금씩 조금씩 떨어져요. 그래봤자 뭐 100kg에서 한 98kg, 97kg 정도니까 뭐 10년에 한 3, 4kg 빠지니까 저건 나이 들면서 빠진 거예요. 저거는 좀 체중 조절에서 빠진 게 아닙니다. 뭐 여하튼 그랬고요. 거기에 비해서 적극적으로 뺀 사람은 1년 사이에 100kg에서 92kg, 한 8kg 정도로 뺀 거네요. 뭐 이것도 뭐 크진 않죠. 뭐 여러분들 마음 먹으면 뭐 몇 킬로 못 빼겠어요. 근데 어쨌거나 뭐 평균, 굉장히 많은 사람을 평균으로 했으니까 1년 동안 한 8kg 빠졌다고 꽤 많이 빠졌죠. 자, 그래서 이 두 팀을 10년 동안 계속 모니터하면서 누가 어느 사람이 더 많이 죽을까, 어떤 그룹이 죽을까 그러면 보통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이 그래프 없이 생각하게 되면 그러면 살 뺀 그룹이 더 오래 살거나 덜 죽지 않았을까라는 거죠. 그래서 10년 동안 모니터링을 해봤더니 1년에 100명당 1.8명, 요거는 실험 그룹이고요. 1.9명, 이게 비교 그룹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살을 빼도 안 빼도 1년 동안 100명당 죽는 인원수는 똑같은 거예요. 살 뺀다고 사람이 더 오래 살고 그런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자, 그게 하나의 결론이고요. 두 번째 결론은 뭐냐면, 제가 아까 The Biology of Human Starvation 얘기를 했었죠. 사람을 2달 동안 굶겨 놓은 다음에 1년 동안 다시 리바우스하도록 놔뒀더니 더 찌더라, 뭐 이런 것처럼 어느 누구도 떨어지면 유지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체중을 인위적으로 떨어뜨려 놓으면 이 체중은 결국은 백업합니다. 이거는 생물의 원리예요. 이건 뭐 더 이상 뭐 얘기할 거 없어요. 아니면 굉장히 노력해서 정말 꾸역꾸역 거기 머물러 있거나,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떨어뜨려 가지고 92를 유지하는 경우는 거의 불가능하게 없고요. 웬만하면 다시 바운스 백 합니다. 물론 교수님 이게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위에 거 보세요. 똑같은 거 같아요. 나이 들면서 조금씩 빠져요. 이거는 어쨌거나 그렇게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BMI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하나 있다면, BMI를 조정해서 이득을 보느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는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우리에 홀려 있었죠. 지구 전체가. 특히 잘 먹고 잘 사는 나라에서는 비만이 문제다, 살 빼면 건강해진다라는 것이죠. 자, 물론 이것은 에피데미올로지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수천 명, 수만 명을 대상으로 합니다. 물론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까요? 네, 있겠죠. 그래서 문제입니다. 문제는 통계적으로는 잡히지 않는 개개인의 리스폰스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고, 이 문제는 아직도 우리가 해결하고 있지 못합니다. 매우 중요한 거죠. 그리고 사람들은 가장 실질적으로 궁금해하는 게 그래서 나한테 맞는 게 뭐예요? 이 질문을 하죠. 아직도 나한테 맞는 건 못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게 제가 생각하는 앞으로 돈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그것이 체중이 됐든 BMI가 됐든 웨이스트 힙 레이시오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운동이든 영양이든 뭐 다이어트든 뭐든 간에 내가 건강해질 수 있는 방식의 나한테 맞는 지표와 나한테 맞는 지표의 스케일을 찾아내는 게 앞으로의 과학의 영역일 겁니다. 매우 힘들죠. 불행하게도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몇 개의 지표에만 의존해서 공부하고 그것을 들이파니까 답은 안 나오게 되는 거죠.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결국은 제가 뭐 한 학기 동안 이야기하는 것을 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붙여가지고 이렇게 나중에 쫙 펼쳐놓은 거 붙여보면 뭔가가 굉장히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전혀 답이 안 나올 것 같으니까. 그러나 찾을 겁니다. 우리는 찾을 수밖에 없죠. 찾아야만 합니다. 자, 아까도 방금 보여드렸듯이 체중을 빼더라도 이것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하나의 그 데이터입니다. 제가 여기서 소개드리는 데이터들은 그냥 제가 여러분들에서 설득하기 위해서 몇 개만 그냥 내가 원하는 것만 쏙 뽑은 게 아니고요. 그렇다고 이게 대표적인 연구들도 아니고요. 그러나 매우 많은 부분의 연구 결과들은 이제 거의 다 제가 지금 소개드리는 내용으로 이동하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이번에 체중을 빼고 유지를 하려고 한다. 뭐죠? 나도 많이 써놨더니 뭘 썼는지 모르겠다. 자, 그냥 결론만 내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어쨌거나 여기 남자든 여자든 체중을 빼고 유지하는 게 쉽지 않다. 이 얘기를 제가 하는 거고요. 결론만 읽어볼게요. The probability of attaining normal weights or maintaining weight loss is low. 보세요. 정상 체중, 보통 체중을 갖는 것 또는 체중을 줄인 상태를 유지하는 그 가능성은 낮다. 또 통계적으로 하는 거고요. Obesity Treatment Frameworks, 비만을 처치하는 개념 또는 틀은 grounded in community-based weight management programs. 다시 말해서 지역사회에서 여러분 체중 빼시면 건강해지세요, 체중 빼세요 라고 하는 그러한 community-based weight management 프로그램을 뿌려놓으면 grounded in, 거기에 근거하면 may be ineffective,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 이야기가 얘기하는 것은 매우 간단합니다. 아까도 제가 개인 얘기를 좀 했지만 개인적으로 체중을 빼면 건강해질까요? 뭐 아마도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닐 수도 있지만 아마 그 가능성은 아닌 것보다는 긴 경우가 더 높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개인한테 내버려 두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매우 강제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아까 이 슬라이드의 첫 표면에 제가 페이지에 보여드리면서 이런 얘기를 했죠. 자, 미국입니다. 85년부터 BRFSS에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지금 계속 인포그래픽을 만들어 드리고 비만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지난 40년 동안 미국은 굉장한 돈을, 예산을, 재정을 쏟아붓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제가 뭐 이 시간에 얘기할 기회는 아마도 없겠지만 운동하세요. 와 건강하게 드세요. 제가 건강하게 드세요는 뭐 제가 이 시간에 얘기 안 할 겁니다. 운동하세요는 제가 얘기했고요. 운동하세요. 건강한 음식을 드세요. 요 두 개가 지난 40년 동안 미국의 건강관리 프레임이었고 그것을 미국 시민에게 모두 다 전달했습니다. 근데 결과는 세계 최고의 비만율입니다. 뭐 문제죠? 말씀드렸죠. 운동과 음식이 아니거나 운동과 음식만은 아니거나 또는 직접적인 강제적 인터벤션이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놔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그렇습니다. 다행히 제가 2010년에 책을 쓰면서 걱정을 한 게 우리나라도 조금 비만율은 늘 것 같은데 근데 크게는 늘 것 같지 않아. 왜냐하면 주말에 보면 저 처음 뵈는 사람들 개떼같이 나와서 걷고 있고 등산 가서 내서 막걸리 뒤지게 먹고 이 사람들 밤새서 파티하고 야밤에 24시간 돌아다니고 그러니 살찌겠어?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약간 농담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좀 찐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 뭐 여전히 찐 것 같아요. 그러나 제 생각만큼은 찌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미국만큼 그렇게 찌지 않을까요? 우리가 아직도 미국에 뒤따라가려면 더 오래
따라가려서 그럴까요? 50년 후에는 이걸 따라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국과 우리나라가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미국 데이터를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미국 데이터뿐만 아니라 한국 데이터도 없진 않아요.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 한국의 데이터는 매우 모수가 적거나 또는 신뢰성 내지는 그것의 규모 또는 그것의 통계적 어떤 분석이 여전히 파워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미국 데이터를 보여드린 이유는 샘플입니다. 그러나 이 샘플은 분명히 우리나라에서도 배울 게 있겠다고 생각하고 아직도 우리나라도 늦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건강한 음식 문화를 가지고 있고요. 건강한 활동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를 지켜내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말씀드렸듯이 운동과 먹는 것만으로는 사람들의 건강, 최소한 체중 조절과 그 체중 조절의 유지는 아마도 그리고 그것을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이건 당신 책임입니다. 라고 밀어넣는 것은 절대 좋은 정책도 아닐 뿐더러 그것은 절대 효율적이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저는 이제 조금 있으면 사라지는 세대지만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건강산업 그리고 체력, 피트니스, 스포츠, 운동, 신체활동 뭐를 하든 간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을 머리에 좀 가지고 있기를 기대합니다. 왜냐? 우리나라에 맞는 데이터가 지금부터 필요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데이터가 필요하고 그것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실패 케이스를 제가 보여드린 거예요. 닥터 키스부터 시작해서 실패 케이스를 제가 보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조금 더 바디 컴포지션을 들여다보면서 또 과학적인 이야기를 또 할 겁니다. 이번에는 BMI, 체중과는 달리 사람의 몸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얘기하겠고요. 자, 리막스는 여러분들이 공부하거나 생각하는 지점을 조금 다시 한번 여기다 적어놨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씩 들여다보시면 될 것 같고요.